은행 정문 앞에 칠흑 같은 리무진 세대가 멈춰 섰을 때 로비는 일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까 그 낡은 운동화의 노인을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던 최 지점장은 차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오는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을 보며 얼어붙었죠. 그들 사이로 천천히 발을 내디딘 건 다름 아닌 방금 전 치매 환자라며 경비원에게 끌려나갔던 박종식 회장이었습니다. 지점장 나오라고 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샹들리에를 울리자 최 지점장은 계단에서 구르듯 내려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는 이민지 직원이 조롱하며 던져줬던 낡은 통장을 다시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1억이 장난이라고 했나? 그럼 지금 당장 해성그룹의 자산 5,300억 원 전액을 인출해주게. 로비에 있던 고객들의 비명과 직원들의 경악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박 회장은 오직 차가운 미소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춥지요. 이런 날엔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따뜻한 온기 대신 세상의 가장 차가운 밑바닥을 마주하게 된 한 노신사가 있습니다. 해성그룹의 박종식 회장님. 하지만 오늘은 그저 박노인이라 불러야 할 것 같네요. 그의 낡은 운동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조용히 따라와 보시겠어요? 겨울의 초입, 서울의 낡은 골목길을 걷는 박종식의 발걸음은 더디지만 규칙적이었다. 78의 육신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지면으로 기울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새벽 서리처럼 맑았다. 그가 신은 운동화는 이미 3년 전 단종되기 직전의 모델을 시장에서 싸게 산 것이었다. 밑창은 닳아 없어졌고 걸을 때마다 보도블록의 차가운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척수까지 전해졌다. 종식은 해성그룹의 회장이라는 화려한 명함 대신 다해진 송바지와 보풀이 일어난 외투를 걸치는 것을 좋아했다. 그에게 이 옷들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자식 셋을 키워내던 시절의 훈장이었다. 수천억의 자산이 통장에 숫자로 기록되어 있어도 그는 여전히 시장 골목에서 시든 배춧잎을 깎아주는 상인의 정을 더 귀하게 여겼다. 비서실장 한태수의 간곡한 만류가 귓가에 쟁쟁했다. 회장님, 제발 새 차를 타십시오. 이 추운 날씨에 지하철이 웬 말입니까? 종식은 그저 허허로운 웃음으로 답했다. 그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다. 돈과 명예라는 가면을 벗었을 때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거나 혹은 차가운지를. 그것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 장에 스스로 부여한 일종의 숙제와도 같았다. 그는 정거장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눈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는 각자의 스마트폰 속에 고개를 묻은 채 곁에 앉은 노인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종식은 그 무관심조차 평온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의 끝에 오늘 마주할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산책길 끝에서 종식은 동년배 친구인 미선을 만났다. 그녀는 한때 종식과 함께 사업 전선을 누비던 여장부였으나 지금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복의 종식, 자네 행색이 그게 뭔가. 아무리 검소가 미덕이라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네 속이 비단인 줄 몰라. 껍데기만 보고 함부로 대한다니까. 미선이 혀를 차며 그의 해진 외투 소매를 만졌다. 종식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사람의 가치가 입은 옷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눈이 흐린 탓이지 내 탓이 아니네. 나는 이게 편해. 하지만 미선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녀는 최근 어느 은행에서 겪은 수모를 들려주었다. 끈 가방을 들었다는 이유로 VIP룸 입장을 거절당하고 마치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던 이야기였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하네, 종식.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정말 치밀하게. 상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진정한 교훈이 되지. 종식은 그녀의 말을 가슴 한구석에 새겼다. 그가 오늘 새하늘은 본점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거창한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작은 사업자금 1억 원을 인출해 고향 선배의 수술비를 도와주려던 소박한 선이었다. 하지만 미선의 경고는 복선처럼 그의 마음을 맴돌았다.
이번째 파트를 출력합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선의를 어떻게 난도질하는지 종식은 곧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새하늘은행 본점에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박종식을 맞이한 것은 후끈한 온기와 함께 밀려오는 노골적인 혐오였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에는 고가의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과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찬란한 공간 속에 흙먼지가 묻은 종식의 운동화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렇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야? 노숙자 아니야? 냄새 나는 것 같아. 좀 떨어져 앉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종식은 아무렇지 않은 척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 화려한 건물 또한 수많은 노동자의 땀과 종식 같은 자산가들의 예치금으로 세워진 것임을 이 공간의 사람들은 잊은 듯했습니다. 창구 저편, 이름표에 이민지라고 적힌 젊은 직원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앞선 고객에게는 잇몸이 다 보이도록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종식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는 증발했습니다. 대신 귀찮음과 불쾌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무실 안쪽, 지점장 최석훈은 통유리창 너머로 로비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시간 실적 그래프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의 화려한 경력에 흠집이 날 판이었습니다. 그에게 로비는 돈이 움직이는 전쟁터였고 박종식 같은 노인은 그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바쁘니까. 이민지 직원의 목소리는 아까의 미성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날카롭고 건조한, 마치 빨리 털어내고 싶은 먼지를 대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내 계좌에서 1억 원을 좀 인출하고 싶은데요. 순간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외심이 아니라 명백한 비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장난하세요? 1억이요? 여기가 어디라고 장난을 치러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식은 당황하지 않고 낡은 통장을 창고 위로 밀어넣었습니다. 민지는 그 통장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싫다는 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할아버지, 화면 좀 보세요. 잔액 98만 원. 보이세요? 98만 원인데 어떻게 1억을 찾아요? 자 읽을 줄 모르세요? 그녀는 화면을 종식의 얼굴 앞까지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해 아니세요? 보호자 연락처 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 방해예요. 종식은 로비의 시선들이 따갑게 자신의 등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고 어떤 부인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8만 원. 그것은 종식이 평소 소액 결제를 위해 사용하던 비상금 계좌였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다시 부탁했습니다.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아, 정말 지겹네. 할아버지,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민지는 이제 반말을 섞어가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소동을 듣고 지점장 최석훈이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채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르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최 지점장의 말투는 겉으로는 점잖았으나 그 속에는 이민지보다 더 깊은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이 할아버지가 98만 원 들어있는 통장 들고 와서 1억 달라고 계속 우기세요. 치매 환자 같아요. 최석훈은 종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라버린 구두, 보풀이 일어난 바지. 그의 눈에 비친 종식은 그저 처치곤란한 노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망상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생활이 어려우시면 구청 복지과로 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종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직 통장의 숫자와 옷차림으로 재단하는 이들의 영혼이 가여웠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제정신입니다. 다른 계좌를 확인해 보라고
정중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최석훈은 이제 가식적인 미소조차 지우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고객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경비원,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종식은 자신을 붙잡는 경비원의 투박한 손길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빨리 좀 치우지. 시간 아까워 죽겠네. 그 화려한 대리석 로비에서 종식은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은행 밖으로 밀려나온 종식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육중한 유리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찬바람이 그의 외투 속으로 파고들었으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방금 마주한 인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84세의 노인에게 건네진 것은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니라 치매 환자라는 낙인과 구걸꾼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종식은 은행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통장이 겨울바람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손자 준노가 달려와 그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가서 따질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준노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종식은 준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은행 창가에서 여전히 자신을 비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이민지와 최석훈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준노야. 화내지 마라. 화는 약한 자들이나 내는 거란다. 종식의 목소리는 이제 평소보다 더 낮고 침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태수에게 전화해라. 그리고 정본부장도 리무진 세대를 지금 당장 이 앞으로 대기시키라고 해. 종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보도블록을 딛는 소리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단단하며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껍데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마. 세상의 추위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의 말 한마디라는 것을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길 잃은 어린아이 취급을 받은 박종식 회장님. 하지만 이제 그 노신사가 진짜 회장님의 모습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5,300억이라는 숫자가 저 유리궁전을 어떻게 뒤흔들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3번째 파트를 출력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시립지요? 이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이면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기 한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78의 노신사 박종식 옹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해성그룹의 회장이지만 오늘 그는 그 모든 화려한 껍데기를 내려놓고 낡은 운동화끈을 조염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치장된 차가운 은행 로비에서 이 노인의 진심이 어떻게 짓밟히고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지 그 길고도 아픈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의 초입, 서울의 낡은 골목길 위로 박종식의 발걸음이 느릿하게 내려앉았습니다. 78이라는 욕심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지면을 향해 기울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새벽 서리처럼 서늘하고도 맑았습니다. 그가 신은 운동화는 이미 3년 전 남대문 시장 구석에서 단종되기 직전의 모델을 헐값에 산 것이었습니다. 신발끈은 보풀이 일어 거칠어졌고 밑창은 이미 평평하게 닳아 없어져 걸을 때마다 보도블록의 차가운 냉기가 발바닥의 얇은 피부를 타고 척수까지 시리게 전해졌습니다. 종식은 해성그룹의 회장이라는 화려한 명함 대신 다해진 손바지와 보풀이 일어난 낡은 외투를 걸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이 옷들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40여 년 전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소금기 가득한 땀바울을 닦으며 한밭집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먹던 그 치열했던 시절의 훈장이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이 은행 전산망 속에 차가운 숫자로만 기록되어 있어도 그는 여전히 시장 골목에서 시든 배춧잎을 깎아주는 상인의 투박한 손길과 사람 냄새 나는 정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비서실장 한태수의 간곡한 만류가 귓가에 쟁쟁했지만 종식은 그저 허허로운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새 차를 타십시오. 이 추운 날씨에 지하철이 웬 말입니까? 감기라도 드시면 저희는 어찌합니까? 그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돈과 명예라는 가면을 벗었을 때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 세상의 온도가 얼마나 차가운지 혹은 따뜻한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 장에 스스로 부여한 일종의 숙제이자 평생을 거상으로 살아온 자의 기묘한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종식은 정거장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쁜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눈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는 각자의 스마트폰 속에 고개를 묻은 채 곁에 앉은 노인의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지워버렸습니다. 종식은 그 무관심조차 평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의 끝자락에 오늘 마주할 가장 날카로운 인간의 탐욕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아직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산책길의 끝자락에서 종식은 오랜 친구이자 해성그룹의 창립 멤버였던 미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은퇴하여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매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미줄기를 다듬던 가위를 내려놓으며 종식의 초라한 행색을 살폈습니다. 이보게 종식, 자네 행색이 그게 뭔가. 아무리 검소가 미덕이라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네 속이 비단인 줄 몰라. 그저 겉껍데기가 낡았다고 함부로 대한다니까? 지난번에 나도 은행 갔다가 잡상인 취급을 받았네. 미선이 혀를 차며 종식에 해진 외투 소매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종식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입은 옷의 브랜드로 결정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이 가난한 탓이지 내 탓이 아니네. 나는 이 낡은 옷이 내 살결처럼 편해. 하지만 미선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자네가 만약 오늘 수모를 겪게 된다면 부디 화를 내지 말게.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하네.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지. 정말 치밀하게 상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진정한 교훈이 되지 않겠나. 종식은 그녀의 말을 가슴 한구석에 새겼습니다. 그가 오늘 새하늘은 본점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 선배의 손자가 갑작스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수술비 1억 원을 인출해 전해주려던 소박한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경고는 복선처럼 그의 마음을 맴돌았다. 인간의 오만함이 선의를 어떻게 난도질하는지 종식은 이제 곧 대리석 공전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새하늘은행 본점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박종식을 맞이한 것은 후끈한 온기와 함께 밀려오는 노골적인 혐오였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에는 고가의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과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찬란하고 몸이 건조한 공간 속에 흙먼지가 묻은 종식의 운동화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야? 노숙자 아니야? 여기 안내 데스크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안 맞고 냄새나는 것 같아 자기야. 우리 좀 떨어져서 앉자. 요즘은 은행도 아무나 다 들어오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등을 찔렀지만 종식은 아무렇지 않은 척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높은 천장을 지그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화려한 건물 또한 수많은 노동자의 땀과 종식 같은 자산가들이 맡긴 돈으로 세워진 것임을 이 공간의 사람들은 망각한 듯했습니다. 창고 서편, 이름표에 이민지라고 적힌 젊은 직원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앞선 고객인 명품 가방의 부인에게는 잇몸이 다 보이도록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식였습니다. 하지만 종식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는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대신 귀찮음과 불쾌함, 그리고 빨리 치우고 싶다는 노골적인 짜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무실 안쪽, 지점장 최석훈은 통유리창 너머로 로비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시간 실적 그래프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의 화려한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판이었습니다. 그에게 로비는 돈이 움직이는 전쟁터였고 박종식 같은 노인은 그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뒤에 손님들 기다리시는 거 안 보여요. 이민지 직원의 목소리는 아까의 미성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날카롭고 건조한, 마치 빨리 털어내고 싶은 먼지를 대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내 계좌에서 1억 원을 좀 인출하고 싶은데요. 급한 수술비로 써야 해서요. 순간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외심이 아니라 명백한 조소였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저런 장난하세요? 1억이요? 할아버지 통장에 그만한 돈이 어딨어요? 여기가 무슨 복지관인 줄 아시나 봐. 그녀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식은 당황하지 않고 낡은 통장을 창고 위로 조용히 밀어넣었습니다. 민지는 그 통장을 마치 오물이 묻은 물건을 집어들듯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화면 좀 보세요. 단액 98만 원. 보이세요? 98만 원인데 어떻게 1억을 찾아요? 숫자 읽을 줄 모르세요? 혹시 치매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종식의 얼굴 앞까지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할아버지가 98만 원 가지고 1억 달라고 계속 떼쓰시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종식은 로비의 시선들이 따갑게 자신의 등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은행 빌런이라며 찍기 시작했고 어떤 부인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98만 원. 그것은 종식이 평소 소액 결제를 위해 사용하던 비상금 계좌였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다시 부탁했습니다.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아, 정말 지겹네. 할아버지, 여기서 영업 방해하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민지는 이제 반말을 섞어가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소동을 듣고 지점장 최석훈이 사무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채 마치 정의의 심판관이라도 된 양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종식의 낡은 구두를 보고 견적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르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다른 VIP 고객님들께 결례가 되지 않습니까? 최 지점장의 말투는 겉으로는 점잖았으나 그 속에는 이민지보다 더 깊은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억울하다는 듯 고자질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할아버지가 98만 원 들어있는 통장 들고 와서 1억 달라고 계속 우기세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계좌가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시잖아요. 최석훈은 종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알아버린 구두 뒷국, 보풀이 일어난 바지. 그의 눈에 비친 종식은 그저 처치곤란한 노인이자 지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불쾌한 얼룩이었습니다. 어르신, 이해합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가끔 현실과 망상을 혼동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십니까? 생활이 어려우시면 구청 복지과에 가셔서 생계비 지원을 알아보세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종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직 통장의 숫자와 옷차림의 가격으로 재단하는 이들의 영혼이 가여웠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제정신입니다. 정중하게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5톤 300억 원이 예치된 제 법인 계좌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최석훈은 이제 가식적인 미소조차 지우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5톤 수백억이요? 하하, 어르신이 5톤 300억이 있으면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경비원, 이분 당장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시고. 경비원의 억센 손길에 이끌려 은행 밖으로 밀려나온 종식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육중한 유리문이 쾅 하고 닫힌 소리는 마치 그의 일생 전체를 부정하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찬바람이 그의 얇은 외투 속으로 파고들었으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방금 마주한 인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78세의 노인에게 건네진 것은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니라 치매 환자라는 낙인과 구걸꾼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종식은 은행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통장이 겨울바람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손자 준노가 달려와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가서 다 부셔버릴게요.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저럴 수가 있어요? 준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식은 당황하지 않고 낡은 통장을 창구 위로 조용히 밀어넣었습니다. 민지는 그 통장을 마치 오물이 묻은 물건을 집어들듯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화면 좀 보세요. 잔액 98만 원. 보이세요? 98만 원인데 어떻게 1억을 찾아요? 자, 읽을 줄 모르세요? 혹시 치매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종식의 얼굴 앞까지 들이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할아버지가 98만 원 가지고 1억 달라고 계속 떼쓰시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종식은 로비의 시선들이 따갑게 자신의 등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은행 빌런이라며 찍기 시작했고 어떤 부인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98만 원. 그것은 종식이 평소 소액 결제를 위해 사용하던 비상금 계좌였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다시 부탁했습니다.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아, 정말 지겹네. 할아버지, 여기서 영업 방해하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민지는 이제 반말을 섞어가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소동을 듣고 지점장 최석훈이 사무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채 마치 정의의 심판관이라도 된 양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종식의 낡은 구두를 보고 견적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르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다른 VIP 고객님들께 결례가 되지 않습니까? 최 지점장의 말투는 겉으로는 점잖았으나 그 속에는 이민지보다 더 깊은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억울하다는 듯 고자질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할아버지가 98만 원 들어있는 통장 들고 와서 1억 달라고 계속 우기세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계좌가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시잖아요. 최석훈은 종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달아버린 구두 뒷굽, 보풀이 일어난 바지. 그의 눈에 비친 종식은 그저 처치곤란한 노인이자 지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불쾌한 얼룩이었습니다. 어르신, 이해합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가끔 현실과 망상을 혼동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십니까? 생활이 어려우시면 구청 복지과에 가셔서 생계비 지원을 알아보세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종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직 통장의 숫자와 옷차림의 가격으로 재단하는 이들의 영혼이 가여웠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제정신입니다. 정중하게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5,300억 원이 예치된 제 법인 계좌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최석훈은 이제 가식적인 미소조차 지우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5,300억이요? 하하, 어르신이 5,300억이 있으면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경비원, 이분 당장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시고. 경비원의 억센 손길에 이끌려 은행 밖으로 밀려나온 종식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육중한 유리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의 일생 전체를 부정하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찬바람이 그의 얇은 외투 속으로 파고들었으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방금 마주한 인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78세의 노인에게 건네진 것은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니라 치매 환자라는 낙인과 구걸꾼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종식은 은행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통장이 겨울바람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손자 준노가 달려와 그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가서 다 부셔버릴게요.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저럴 수가 있어요? 준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식은 준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은행 창가에서 여전히 자신을 비웃으며 동료들과 귓속말을 나누는 이민지와 최석훈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준노야.
화내지 마라. 화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일 뿐이야. 종식의 목소리는 이제 평소보다 더 낮고 침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은 수만 톤의 바닷물을 한순간에 집어삼키는 해일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태수에게 전화해라. 그리고 금융본부장 정인호도. 리무진 세대와 해성그룹 모든 전속 수행원들을 지금 당장 이 앞으로 집결시켜라. 종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보도블록을 딛는 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겁고 단단하며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5,300억 원이라는 거대한 해일을 일으켜 저 오만한 대리석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껍데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마.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의 인생을 다 태울 만큼 뜨거울 것이다. 세상의 어떤 추위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의 말 한마디라는 것을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길 잃은 어린아이 취급을 받은 박종식 회장님. 하지만 이제 그 노신사가 진짜 해성그룹 회장의 위엄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5,3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저 유리궁전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여러분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자, 이제 진짜 사이다 복수가 시작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부는 거리, 그 차가운 벤치 위에 홀로 남겨진 노신사의 뒷모습을 기억하시나요? 78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의 굽은 등 위로 은행 문 밖으로 내던져진 자존심의 파편들이 하얗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차게 식어버린 분노의 밑바닥에서 얼마나 거대하고 뜨거운 해일이 태동하고 있는지를요. 이제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맨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300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버거운 숫자의 무게가 5만으로 점철된 저 화려한 대리석 성벽을 어떻게 짓누르고 무너뜨리는지. 지금부터 그 서늘하고도 장엄한 복수의 대서사시, 그 두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육중한 은행 유리문이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흡사 박종식의 78년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경비원의 거친 손길에 떠밀려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내동댕이 쳐진 순간 그는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육신의 나이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진 모멸감의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종식은 은행 앞 가로수 밑에 놓인 낡은 나무 벤치에 힘겹게 주저앉았습니다. 겨울의 희뿌연 태양은 힘을 잃어 그림자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고 빌딩 숲 사이를 뚫고 불어오는 칼바람은 그의 얇은 외투깃을 파고들어 앙상한 쇄골을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가장 시리게 만드는 것은 영하의 기온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따뜻한 조명이 쏟아지던 로비 한가운데서 젊은 직원에게 들었던 치매와 조롱, 그리고 노숙자라는 단어들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혈관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등 위로 검버섯이 피어있고 핏줄은 푸르댕댕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흙먼지가 휘몰아치는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엮던 그 뜨거웠던 시절을 말입니다. 해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화려한 회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투박한 두 손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반죽하여 쌓아올린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세월의 훈장이 98만 원짜리 낡은 통장이라는 껍데기에 가려져 오물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종식은 낡은 통장이 겨울바람에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전증이 아니었습니다. 일생을 인내와 검소라는 철학으로 억눌러왔던 거인의 마지막 자존심이 임계점을 넘어 끓어오르는 영혼의 진동이었습니다. 준노가 울먹이며 종식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죠? 25.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청년의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준노는 당장이라도 다시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종식은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쫓은 거대한 유리 건물 세안은행 본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낄낄대는 이민지 직원과 귓짐을 지고 만족스러운 듯 내려다보는 최석훈 지점장의 실루엣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두꺼운 방탄유리를 뚫고 나와 고막을 찢는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준노야. 종식의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임직원을 호령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제왕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무겁고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서늘한 금속성의 울림이었습니다. 화내지 마라. 분노는 하수들이나 쓰는 감정 소모일 뿐이다. 진정한 강자는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상대를 압도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법이지. 종식은 준노의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내고는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구식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이 다 닳아 글씨조차 보이지 않는 낡은 폴더폰이었지만 그 안에 저장된 단축번호 1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호출하는 열쇠였습니다. 그의 거친 엄지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채 2번을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군더더기 없이 깍듯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회장님, 비서실장 한태수입니다.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으십니까? 평소와 다름없는 안부 인사였지만 한 실장은 본능적으로 회장의 침묵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종식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의 찌꺼기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태수야.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즉시 내가 있는 세안은행 본점 앞으로 리무진 3대를 대기시켜라. 경호팀 전원과 수행비서들을 대동하고 최고 수준의 의전을 준비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평소 극도로 꺼리던 과잉 의전을, 그것도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비상사태를 의미했습니다. 종식은 잠시 말을 끊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은행 건물의 거대한 간판을 응시했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라는 문구가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본부장 정인호도 즉시 호출해. 서류 가방에 해성그룹의 모든 법인 인감을 챙겨오라고 해라. 내가 오늘 이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주 많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도착까지 15분 걸립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를 출력하며 정제 작업과 최종 통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종식은 폴더폰을 탁 하고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처럼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그의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습니다. 그는 낡은 운동화 끝에 묻은 흙먼지를 탁탁 털어냈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저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가 디디는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이라는 거대한 집안이 요동칠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종식은 리무진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15분 동안 벤치에 앉아 차가운 이성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해성그룹의 거대한 정보망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해성그룹 본사 35층 금융본부. 정적을 깨고 떨어진 회장의 호출 명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인호 금융본부장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닦을 새도 없이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지금 당장 세안은행 본점의 유동성 현황, 최근 3개월간의 예금 인출 추이, 그리고 BIS 자기자본 비율까지 샅샅이 파헤쳐서 보고해. 회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신다. 1분의 오차도 용납 못해.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번쩍이며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식의 호출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융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정 본부장은 달리는 차 안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취합된 보고서를 종식에게 브리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현재 세안은행 본점의 현금 시재액은 약 800억 원 수준이며 지급 준비율은 법정 기준을 간신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저희 해성그룹이 예치한 5,300억 원의 보통예금이 이 지점 전체 수신고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금은 세안은행 전체의 유동성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입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이 자금을 일시에 인출하신다면 종식은 벤치에 앉아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세안은행은 해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고래 등에 올라타 안락한 항해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가 어디서 오는지 망각한 채 그 고래가 잠시 낡은 껍데기를 뒤집어 썼다고 해서 작사를 겨눈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석훈 지점장과 이민지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과 민원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최 지점장은 지난 5년간 고액자산가 유치 실적은 상위권이었으나 서민금융지원 대출 승인율은 전 지점 최하위였습니다. 이민지 직원 또한 고객응대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지점장의 비호 아래 모두 묵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종식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이들의 눈물을 밟고 올라선 견고한 습관이자 그들만의 추악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들이 숭상하는 돈과 위계가 역설적으로 그들을 가장 비참하게 파멸시키는 무기가 될 것이다. 준비를 서둘러라. 종식은 낡은 외투에 깃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그 어떤 추위도 범접할 수 없는 뜨거운 용광로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해성그룹 본사의 재무팀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회장의 명령 하나에 수십 명의 엘리트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단일 고객에 의한 5,300억 원 전액 인출. 이것은 단순한 자금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성그룹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세안은행이라는 항구에 정박해 있던 닻을 거두고 영영 등을 돌리겠다는 파멸의 선언이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정인호 본부장은 다시 한번 종식의 의중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전액을, 그것도 현장에서 인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산으로 처리하면 5분이면 끝날 일입니다. 굳이 그 불편한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종식의 목소리가 차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정 본부장, 자네는 아직도 내가 왜 이 낡은 옷을 입고 그곳에 갔는지 모르는군. 종식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사이로 힘겹게 리어카를 끄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숫자가 종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다. 그 숫자를 다루는 태도의 무게를 가르치려는 것이다.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잘난 최첨단 전산 시스템 뒤에 숨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종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 본부장을 직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습니다. 모든 인출 서류는 수작업으로 준비해. 그들이 나를 조롱했던 그 창구에서 그들의 손으로 직접 5, 3, 0, 0, 0 그 0의 개수를 하나하나 세어가며 입력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오만한 손가락이 공포에 질려 어떻게 떨리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정 본부장은 회장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금융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영혼을 발가벗겨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잔혹하고도 엄숙한 심판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야, 평소 알고 지내던 경제부 기자 몇 명에게 정보를 흘려라. 엠바고는 필요 없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세안은행의 부당한 고객 대우의 격분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인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소문은 빠를수록 좋다. 불안은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니까. 종식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은행의 돈을 빼내는 것을 넘어 은행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5,300억 원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기 전에 불안이라는 바람을 먼저 일으켜 그들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세안은행 본점 앞 왕복 8차선 도로의 흐름이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나타난 것은 육중한 위용을 자랑하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과 리무진 3대의 행렬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을 반사하며 서늘한 광택을 내뿜는 자체는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리무진이 은행 정문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앞뒤 경호 차량의 문이 동시에 열리고 귀에 이어마이크를 꽂은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순식간에 은행 입구까지의 동선을 확보하고 도열했습니다. 로비 안에서 나른한 오후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들과 대기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창밖으로 쏠렸습니다. 뭐야? 무슨 영화 촬영이라도 하나? 저 차, 번호판 좀 봐. 혜성그룹 회장님 차 아니야? 세상에, 진짜 회장님이 오신 건가? 옹상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창고에서 껌을 씹으며 고객을 응대하던 이민지 직원 역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빼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도열한 경호원들 사이로 두 번째 리무진의 육중한 뒷문이 천천히 열리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내린 것은 말끔한 슈트를 입은 중년의 신사, 비서실장 한태수였습니다. 그는 깍듯한 자세로 차 문을 잡고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민지의 눈이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쨍 하고 박살이 났습니다. 뜨거운 갈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지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린 사람은 낡은 손바지에 보풀인 외투를 걸친 바로 30분 전 자신이 노숙자라며 침을 뱉듯 내쫓았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옷은 그대로였지만 그를 감싸고 있는 공기의 밀도가 달랐습니다. 양옆으로 도열한 수십 명의 수행원, 그에게 쏟아지는 절대적인 경외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위엄이 그를 범접할 수 없는 거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종식은 한태수 실장과 정인호 본부장의 깍듯한 호의를 받으며 은행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까 자신을 밀쳐냈던 회전문이 이번에는 수행원들에 의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가 로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조차 그의 기세에 눌려 빛을 잃는 듯했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아까 그를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던 명품족 부인들은 사색이 되어 명품 가방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를 끌어냈던 경비원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듯 벽에 기대섰습니다. 종식은 수백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로비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2층 지점장실을 향해 꽂혔습니다. 지점장 나오라고 해. 종식의 낮고 건조한 한마디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힘없는 중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쪼개버릴 듯한 거인의 사자후였습니다. 2층 지점장실에서 CCTV 화면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석훈 지점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리무진 행렬을 볼 때까지만 해도 VIP의 방문이라 생각하며 넥타이를 고쳐매던 그는 차에서 내리는 인물이 자신이 내쫓은 그 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혼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 노인네가 어떻게... 하지만 노인의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남자, 해성그룹 금융본부장 정인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최석훈의 모든 희망 회로는 불타버렸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정인호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모시는 회장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석훈은 허둥지둥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서두른 나머지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구를 뻔했지만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종식의 앞에 선 최석훈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종식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허리를 폴더처럼 접으며 비굴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정말 몰라 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창구 뒤에 얼어붙어 있는 이민지를 향했습니다. 이 직원이, 저 밑에 있는 직원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회장님,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최석훈은 종식의 낡은 외투 소매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한태수 비서실장이 냉막한 표정으로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종식은 지점장의 비굴한 변명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고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지점장에게는 그 어떤 호통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차고라. 한참 만에 종식의 입이 열렸습니다. 당신들은 내 낡은 옷을 보고 내 인격을 치매로 규정했지. 98만 원이라며 비웃고 던져버린 그 통장이 이 은행이 고객을 대하는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종식의 목소리는 녹지 않았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다른 고객들마저 그 서늘한 위험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종식은 옆에 선 정인호 본부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 본부장이 즉시 서류 가방에서 묵직한 수표책과 인감도장이 든 함을 꺼내 회장의 손에 올렸습니다. 필요 없어. VIP실도 당신들의 그 역겨운 사과도 종식의 시선이 최석훈을 관통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지점에 예치된 해성그룹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서 인출한다. 지점장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비명을 지르듯 애원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5,300억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다 빼시면 저희 지점은, 아니, 은행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종식은 이미 그에게서 시선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내 시간은 당신들의 그 오만함보다 훨씬 비싸네. 서둘러. 종식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그가 섰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에게 비키라거나 냄새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종식은 창구 너머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이민지 직원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깨진 커피잔의 파편들이 그녀의 발밑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종식은 정 본부장에게 받은 고액 인출 요청서를 창고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 직원. 종식의 목소리에 민지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아까 자네가 비웃었던 그 98만 원짜리 통장 옆에 이제 내가 불러주는 숫자를 마저 채워보게. 종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명령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자네의 그 오만했던 손가락으로 직접 입력해봐. 5,300억 원 전액 인출. 민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지점장의 다급한 눈짓과 비서실장의 서늘한 압박에 못 이겨 떨리는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키며 숫자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5, 3, 0, 0, 0. 숫자 0이 하나씩 입력될 때마다 탁탁 하는 키보드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깨고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 입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리고 이 은행이 쌓아 올린 업보의 무게가 현실화되는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총 인출 예정 금액이 떴습니다. 503밀 908센, 5,300억하고도 98만 원. 아까 그녀가 조롱했던 그 98만 원까지 합쳐진 비현실적인 숫자가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숫자의 무게가 은행 로비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로비 구석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뉴스봐. 속보 떴어.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젊은 고객이 화면을 들어보이며 외쳤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의 붉은색 글씨로 속보. 해성그룹 박종식 회장, 세안은행서 5천억대 자금 전액 인출, 은행 부실 우려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종식이 뿌려놓은 정보가 기사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야? 진짜야? 저 할아버지가 5천억을 뺀다고? 그럼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내 돈은? 내 전세금은 어떡해? 불안은 공포가 되었고 공포는 순식간에 광기로 변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십 명의 고객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내 돈도 빨리 빼줘요. 지금 당장 전액 인출해 주세요. 금 다 해지해. 이자 필요 없으니까 원금만이라도 내놔. 여기저기서 고함과 욕설이 타서 나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로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번호표 기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밖에서도 뉴스를 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뱅크런의 지옥도가 펼쳐진 것입니다. 최 지점장은 미친 사람처럼 본사에 전화를 걸며 울부짖었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해성그룹 회장님이 오셨는데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빼려고 난리가 났어요. 제발 지원금 좀 보내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고함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미 본점 상황실도 패닉에 빠진 것입니다. 종식은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홀로 고요했습니다. 그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출력해 내민 5,300억 원의 이체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해온 손때 묻은 펜이었습니다. 그는 서명란에 정갈하고 힘있는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려갔습니다. 박종식.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일생을 바쳐 일궈낸 부가 어떻게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벌하는 가장 잔혹한 무기가 되는지 그 역설적인 정의를 묵묵히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서 잉크가 마르는 동안 거대한 제국의 몰락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안은행 본점 주변 상공에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본사 경영진이 도로 정체를 피해 헬기를 타고 급파된 것입니다. 은행 옥상에 착륙한 부행장과 임원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로비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수라장이 된 객장을 가로질러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있는 박종식 회장 앞으로 달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인출만은 철회해 주십시오. 부행장은 넥타이가 비뚤어진 줄도 모르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즉시 이 지점장과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성그룹만을 위한 전용 VIP 센터를 본점 최상층에 새로 건립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수수료 면제는 물론이고 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필사적인 제안에 로비의 소란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노신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종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릎 꿇은 임원들을 넘어 저 멀리 벽에 걸린 은행의 사온 액자를 향했습니다. 고객의 믿음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VIP 센터? 특별 대우? 종식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본질을 모르는군.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건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네. 평범한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1억 원을 찾으러 왔을 때 그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대우하는 그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종식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구 구석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민지와 최석훈을 마지막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밀랍 인형처럼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5타즌 탐백억의 무게는 당신들의 그 가벼운 오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용의 무게이자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사람의 정직한 노동의 대가였으니까. 종식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한태수 비서실장과 수행원들이 즉시 그의 앞길을 열었습니다. 가자. 종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행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다시금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의 절박한 아우성과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은행 직원들의 통곡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카오스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찬란하게 빛나던 대리석 노비는 이제 신용이라는 기둥이 무너져 내린 폐허가 되어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은 거인은 유유히 걸어나와 준비된 리무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검은색 행렬이 멀어져가는 동안에도 은행 앞은 몰려든 인파와 취재진으로 인해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3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박종식 회장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돈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이 세상 모든 약자들의 자존심을 대신해 오만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제 가해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한 파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새로운 싹이 튀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3부에서 그 장엄하고도 가슴 시린 결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길고도 시렸던 겨울 이야기의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5,3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융의 해일이 쓸고 지나간 자리, 그 화려했던 대리석 노비에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오만이 무너진 폐허 위에는 차가운 회한의 재만 남았지만 낡은 운동화를 신은 거인은 그 잣더미 속에서 새로운 인간의 길을 더듬어 찾으려 합니다. 복수의 칼날은 서리처럼 매서웠지만 그 끝에 피어난 용서의 이야기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봄꽃처럼 우리 가슴을 따스하게 적셔줄지도 모르겠네요. 자, 거인의 마지막 발걸음과 그가 남긴 진정한 부의 의미를 향해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박종식 회장의 낡은 만년필 끝에서 시작된 서명은 세안은행이라는 거대한 유리궁전의 기둥을 내리치는 마지막 망치질이었습니다. 그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비를 빠져나간 직후 은행 안은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오후 3시 주식시장 마감을 앞두고 터져나온 해성그룹 세안은행과 전격 결별 및 5천억대 자금 인출이라는 속보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강타한 핵폭탄이었습니다. 빨간색 하락 화살표가 전광판을 뒤덮었고 세안은행의 주가는 날개가 꺾인 새처럼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본점 로비는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의 절규와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굳게 닫힌 셔터를 두드리며 울부짖는 사람들, 실신하여 쓰러지는 노인들, 욕설을 퍼붓는 자영업자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고객의 가치를 외치던 은행의 고상한 슬로건은 찢겨나간 현수막처럼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여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성난 군중의 공포와 분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층 지점장실 최석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의 아수라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본사 감사팀과 인사팀에서 날아온 해임 통보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고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통지서의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에 박히는 대목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지점장이라는 견고한 성이 고작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 하나를 잘못 건드린 대가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석훈 씨, 당신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최석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자신이 노인을 향해 내뱉었던 경찰 불러서 내쫓아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양팔을 붙들린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나갔습니다. 1층 창고 안쪽 이민지 직원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분노한 고객들의 표적이 되어 창구 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물병과 쓰레기가 날아들었고 온갖 저주 섞인 욕설이 그녀의 귀를 때렸습니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회장님을 노숙자 취급해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당장 나와. 내 돈 내놔. 그녀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지점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무력했습니다. 곧이어 들이닥친 본사 감사팀 직원들은 그녀를 짐짝 취급하며 끌어냈습니다. 이민지 씨, 당신은 해고야. 그리고 당신이 은행에 입힌 손해에 대해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지게 될 거야.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까 자신이 98만 원이라며 비웃었던 그 통장의 주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거대한 심연이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안요원들에 의해 뒷문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몇 달 후 세안은행 본점 건물에는 폐점을 알리는 거대한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결국 은행은 경쟁사의 헐값에 인수합병되는 치욕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최석훈과 이민지는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원히 퇴출당했습니다. 그들은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살고 있던 집과 차는 물론 미래의 월급까지 모두 압류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대지에는 연두빛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강변에 버들가지가 물을 올리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강물이 풀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박종식 회장은 다시 그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염했습니다. 해진 송바지와 보풀인 외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그저 강변의 바람을 즐기러 나온 평범한 79세의 노신사 박종식의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외진 곳에 자리 잡은 작은 공원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커피 머신을 닦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민지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유니폼 대신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종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밑바닥에서 배운 조심스러움과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식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오. 연하게. 종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네, 3,000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지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돈을 받아들고 거스름돈을 내주었습니다. 종식은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가져다준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식은 지난달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하여 그녀의 빚 일부를 탕감해주고 이 카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은 거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커피 맛이 참 좋구려. 종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종식은 카페를 나와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한강 둔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노야, 진짜 부자란 말이다. 통장에 5천억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다.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 힘으로 다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게야. 하늘에는 금세 어둠이 내려앉았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식 회장은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이 깃든 강변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내딛는 발자국마다 진정한 존엄과 용서라는 이름의 따스한 온기가 봄밤의 공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낡은 운동화를 신은 78 노신사의 길고도 장엄했던 겨울 이야기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박종식 회장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며 진정한 부유함은 통장의 숫자가 아닌 타인을 품어안는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